FOMC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경제가 점점점 활발하게끔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IMF 사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경제 소식을 전달하는 캡틴 정진입니다. 이번 주 경제 소식, 주식 소식에 어떤 한 이슈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바로 FOMC 회의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정해놓고 하려고 합니다. 14일, 15일 이틀 동안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왜 유튜버에서 FOMC 회의를 다루느냐, 주식하고 무슨 상관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다 해결해서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FOMC가 크게 시장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렵고 재미없는 주제를 조금이나마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FOMC 이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FOMC는 1년에 8번 금융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은 51개 주가 이루어진 만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곳도 무려 12곳이나 있는데요. 이 12곳이 모인 게 바로 연방준비제도 페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페드 이사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것이 바로 FOMC 회의다. 네, 이 정도 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2021년 FOMC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여기 보시는 표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되었고요. 이번 12월 14일에 열리는 회의가 바로 올해 마지막 8번째 회의입니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와 과열 사이를 좀 조절을 하면서 꾸준하게 호황을 만들어 가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이런 역할을 어떻게 하냐 보면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찍어낼 수 있게 통화량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과열된 경기는 식히고, 네,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까지 낮춰서 시장에 돈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지게 되죠. 이러한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되는데, 금리까지 낮추면 사람들은 대출을 더 받게 되고, 네, 이렇게 사람들 손에 수중에 돈이 많아지게 되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가 점점점 활발하게끔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소비가 늘다 보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러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경기가 좀 과열되고 극심한 또 침체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거나 아니면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아무래도 유동성을 굉장히 또 축소를 시킵니다. 네,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출 이자 값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대출 이자 값을 갚기에 바빠지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축이 늘어나게 되죠. 왜냐면 저축하면 그만큼 내가 받는 이자도 높아지니까요. 네, 이렇게 과열된 경기를 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리 정책이 아무래도 이렇게 유동성 정책보다는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유동성을 축소 확대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금리 인하하는 정책으로서 최후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FOMC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경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기업이죠. 네,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주식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확대해서 기업들의 채권, 부채를 즉 사주는 거고요. 그 돈으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늘려서 고용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더 확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이 뭐 더 뽑아질 수도 있고요. 내 급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노동자들의 수중에 돈이 늘어나게 되면 다시 그게 소비로 이루어지게 되고 소비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기업의 이익이 커지거나 노동자의 수입이 커지게 되면
정부는 또 다시 그 노동자와 기업에 다시 세수를 확보하잖아요. 네, 세수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그 세수 수입 증가한 것을 다시 복지 정책이나 혹은 기업의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선순환하는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경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때가 아무래도 정책을 이미 반영된 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정책이 딱 결정되는 순간, 즉 FOMC 결정되는 순간에 바로 반영이 되는 반면에 경제는 한참 뒤에 6개월 뒤, 1년 뒤에 실질적으로 경제가 체감이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경제보다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먼저 선행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그래서 경제는 주식시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이런 FOMC에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방향이 좀 방향성만 잡히더라도 주식시장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FOMC의 결과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 영향 끼친 사례가 있나요? 예,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IMF 사태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환 위기, 즉 뭐 IMF까지 사태까지 간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의 1990년 지나서 세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94년도인가 그때 굉장히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한 적이 있어요. 1년에 무려 2배 이상 금리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는 급격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자금이 달러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이 됐고 가장 처음으로 유탄을 맞은 게 바로 멕시코였어요. 이웃나라 멕시코가 가장 크게 처음으로 국제통화 기금의 구제 금융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남미의 아르헨티나까지 번졌고 이듬해 97년도부터 이제 그게 동아시아로까지 퍼지면서 우리나라, 태국, 그 다음에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까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글로벌적으로 외환위기가 전반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외환위기 이후에 달러 보유고를 굉장히 집착하면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의 장기 채권을 마구 매입하면서 달러 보유고를 계속 늘려왔고요. 미국의 장기 국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러한 또 현상까지 발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 난 결정으로 우리나라 IMF까지 연관을 끼친 거는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아무래도 뭐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주식시장을 좀 관심 있거나 자주 예전부터 매매했던 분들은 아마 영향이 큰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FOMC가 굉장히 우리나라 금융시장,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금리 결정하는 게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네요. 그럼요.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달러를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만큼의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미국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거나 회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신흥국은 그 파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앞서 7회차까지 FOMC 회의록을 좀 돌아보자면요. 1월에서 6월까지는 크게 이슈가 없었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가 좀 크게 작용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금리 통화 정책 혹은 중앙은행의 지원 정책 등이 아무래도 거기에 더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변곡점이 생겼을 때가 바로 이제 9월부터입니다. 9월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점 높아지면서 이런 변곡점이 발생을 했는데 12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여 내년 6월까지 한다고 연준 의장이 밝혔습니다. 11월부터 매월 150억 달러 규모, 그 다음에 국채는 100억 달러 규모, 그 다음에 모기지 증권은 5억 달러 규모로 자산 매입을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발표한 것보다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서 이번 12월 회의가 이목이 더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11월 회의에 언급된 테이퍼링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요? 네, 테이퍼링이란 이렇게 좀 점점점 끝을 뾰족하게 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기존에 중앙은행에서 돈을 많이 찍어내서 유동성을 굉장히 확대했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풍부하게 유동성을 확대했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 정책이라고 하면 테이퍼링은 그 반대로 돈을 회수해서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바로 테이퍼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14일부터 15일까지 예정된 FOMC 회의 내용을 예상하자면 어떨 것 같나요? 네, 15일에 예정된 FOMC에서는 자산 매입 종료 시점도 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1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6.8%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했었는데요. 물가 이러한 상승세에 기준금리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는 아무래도 현행대로 월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줄이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 달러로 오히려 300억 달러씩 줄일 경우에 오히려 내년 3월이면 자산 매입이 종료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관측도 있는데요. 이것은 자산 매입 종료 시점이 애초에 예상보다 2, 3개월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고 종료 시점 역시 마찬가지로 22년 연준의 유동성 공급 규모가 올해 대비 19%로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5년 내년 5월이죠. 금리 인상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점에 따라서 통화 정책 변화가 있었음을 좀 고려했을 때 7월에 실행될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7월에 실행될 수 있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퍼링이 내년 6월이 아닌 혹시라도 3, 4월로 조기가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크게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12월에 그런 얘기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러한 점도표들이 점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의 한 획을 긋는 FOMC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왜 중요한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앞으로 열리는 FOMC 회의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고 건강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네, 오늘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